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날씨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상한 날씨가 일상화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고 또 일이 많아진 곳 하면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총사령탑입니다. 이미선 기상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성 기상청장,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있었나요? 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아, 네. 그래요. 지금 취임하신 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넉 달쯤 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8월 14일 날 이제 임명받았기 때문에 한 넉 달 네.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넉 달 동안 진짜 엄청 바빴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바빴습니다. 이제 임명된 이후는 아직 여름 방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집중호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올 여름은 유난히 또 더웠습니다. 그래서 폭염 또 열대야 이런 그 극한 기상 현상이 있는 때 이제 여름을 보냈고요. 또 이제 9월부터는 저희가 보통 국회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결산 또 국감이 있었고요. 또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이제 이게 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넉 달 동안에 다 이루어진 네, 거예요? 그다음 또 내년도 지금 네. 시기가 또 이제 내년 업무 계획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 이제 감시 예측에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쁜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자마자 뭐 산불 났지, 아, 맞습니다. 폭우 네. 쏟아졌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기다 국정감사까지 또 받아가고 네, 국회에 네, 나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요. 취임식 때 기상청을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허브, 제가 네. 기억하는 게 아마 그거 네,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참 인상적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흔히들 이제 기상청은 이제 단기의 날씨 예보만 하는 기관으로 이제 인식하기 쉬우십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사실 과거 100년부터 저희가 미래 100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100년의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요즘 기후위기 시대, 기후변화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제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디지털화된 자료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이라든가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감축 대책들에 대한 사실은 가시적인 등대 역할을 하는 곳이 저는 기상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 대응의 허브가 자료 중심으로 또 예측 정보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더 많이 하고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부터 이제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 청장 그 이력을 저희가 좀 봐봤어요. 봤더니 기상 연구사로 이제 시작을 했고 기상청의 주요 보직은 뭐 거의 다 거치셨고 33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 베테랑 기상 전문가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는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기후 위기. 네. 기상청장으로서 지금 기후 위기 어떻게 보세요? 심각하게 보세요? 네,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제 기후변화의 추세도 그렇고요. 또 이제 요즘은 또 이제 복합 재난으로 한 가지 재난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상 재난 현상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소나 시간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올해 전국적으로 여름에 긴급 호우 긴급 재난 문제라는 걸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기준이 이제 시간당 50mm이고 뭐 3시간에 90mm 또 시간당 72mm 이렇게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올해만 271번이 여름에 지금 발송이 됐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50mm 이상의 강수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강수에 속하는데 올해는 100mm 이상 강수가 지역에서 전국에서 16번 정도 발생을 해서 저희가 100년 빈도, 150년 빈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70년대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70년대의 기후변화 상황, 특히 이제 폭염 일수나 열대야 일수나 호우 일수랑 비교해서 2020년도에 보면 폭염 같은 경우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일수가 또 이제 열대야 같은 경우 3배, 또 50mm 시간당 50mm 이상 강수에 대해서는 약 2.5배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상 현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상의 예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실은 재난의 그 국방, 그러니까 네. 모든 안보의 문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식량이나 물이나 뭐 산업이나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기상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의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예, 체감하고 있고 예, 그런 때 또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도 무겁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이제 어렵게 기상청장을 모신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네. 기후 위기 이게 네. 재난과 또 네. 재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 재난과 연관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 자 이제 겨울철 됐어요. 네. 지난해 겨울에는 보니까 11월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폭설이 쏟아져 갖고 네. 각종 피해가 났는데 네. 자 저희가 뉴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골프 연습장 구조물이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구겨지듯 무너집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실외 골프 연습장 천장이 폭설에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연습장에 손님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작업장에 있던 근로자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곧이어 CCTV 화면이 건물 잔해로 가려집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 건물 지붕이 무너졌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 안성에선 자동차 부품 공장에 덮개가 무너져 70대 근로자 1명이 숨졌고 택배회사 가건물이 무너져 택배기사 6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용인시에선 눈을 치우던 60대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서 이재민도 속출했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앞입니다. 눈이 위로 쌓이면서 천장이 위태롭게 휘어졌습니다. 이번 폭설로 경기 지역에서만 이재민이 80명이 넘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도깨비 시장 지붕이 100m가량 무너졌고 안양시의 농수산물센터 지붕이 무너져 1명이 다쳤습니다. 안성시에선 육교 지붕이 무너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선 정전으로 750가구의 전력 공급이 4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폭설로 전력시설에 이상이 생기면서 오늘까지 전국에서 130여 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청장님, 이게 참 이상한데요.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할 것 같은데 흔히 지구온난화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뜨거워지면은 눈이 아니고 비가 오든지 그래야 될 텐데 지난해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거예요? 이제 먼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흔히 이제 지구 온난화 항상 이제 지구가 좀 더워지고 있다 또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온도도 좀 따뜻해졌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눈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올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추세는 사실 장기적인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대한 그다음에 월에 대한 네. 그다음에 30년에 대한 이제 이런 추세가 전반적으로 따뜻해졌다 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눈이었는데 27년부터 그러니까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최심 신적설을 기록하는 등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해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겨울철에 눈이 오는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보통 5km의 상공에서의 찬 공기를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한반도 위의 상공에 기온이 약 영하 30도 정도 되는 굉장히 찬 공기가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전리저기압이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 그게 왜 발생을 했냐면 한반도 유전 상공 서쪽에 시베리아 그리고 동쪽의 캄차카에서 사실 브로킹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전리저기압이 생겼고 그게 상층의 현상이고 또 하층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북서태평양부터 시작해서 아마 엘니뇨 라니아 더워지는 상황 많이 익숙해질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저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식도라고 하는 건데 예. 시베리아 블로킹이 있고 네, 캄차카 쪽에 반도에도 또 브로킹이 블로킹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전리 형태의 그러니까 저기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체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층에서는 사실 이제 열대
고대 북서태평양부터 이제 기온이 그러니까 해수면 온도가 높았어요. 그게 이제 서해상까지도 해수면 온도가 높아서 보통 겨울철에 대륙에서 있는 저렇게 그러니까 전리저기압에서 상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서해상에서 높은 해수면 온도에 의해서 보통 해수면 해기차가 그러니까 기온차가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때가 한 35도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면 대기 중에 불안정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불안정을 가속화시키고 또 서해상에 들어오는 눈구름대가 있다 그러면 하층에 증발량이 더 많이 일어나서 강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었고요. 그 정체성이 좀 커서 좀 지속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정리하면 그거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블로킹 현상 때문에 갇혀 있게 되고 네, 찬 공기가 있는 공기가, 거고. 예. 그 밑에 보면 빨간 게 이제 높은 네, 해수면 네. 온도 하는데 이게 또 서해상에서는 또 이게 해수면 온도 때문에 또 차이가 생기고 네, 차이가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공급해서 그게 더 불안정성에 더 발달을 시키고 이제 그런 현상으로 눈이 좀 굉장히 많이 그럼 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올 겨울은? 네, 올 겨울은 저희가 이제 3개월 전망을 이제 11월 2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3개월 전망은 12월에 한 달의 평균 상태, 1월의 평균 상태, 2월의 평균 상태인데요. 달마다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온 측면에서는 12월, 1월은 좀 평년과 비슷하다. 평년이라고 하면 20년 이전에 30년 대비 12월의 기온이 비슷하다. 1월의 기온이 비슷하다고 지금 이제 전망을 했고요. 그럼 올해는 강수량 눈이 작년만큼 아닙니다.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다. 같네요. 예, 일단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강수량 측면에서는 이제 12월하고 1월 경우는 대체로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건 이제 1개월의 평균 상태입니다. 평균 상태여서 사실은 이제 여전히 이제 날마다 또 며칠간의 그런 것들은 단기예보나 중기예보나 이제 특보 상황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기후변화 추세에 의해서 저희가 극한 기상이나 폭설에 대한 위험성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강수량이 대체로 적다고 하더라도 폭설에 대한 위험은 있습니다. 단기간에 발생하는. 그래서 계절에 대한 전망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나 중미나 특보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경력을 이렇게 소개할 때 33년 이제 근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날씨라는 게 점장이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올 수도 네, 있고 네, 날이 네. 맑는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비가 올 수도 네, 있고 네.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죠. 항의 전화를 이제 제가 총괄 예보관을 이제 12년부터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 한 3년 네. 7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총괄 예보관이 직접 전화를 받지는 않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보가 좀 오차가 있거나 하면 이제 분석관이나 대변인실이나 이제 언론 대응하거나 국민을 직접 소통하는 쪽에서는 전화를 좀 많이 받지요. 네. 경험이 저희- 많습니다. 네. 오차에 좀 있는 예보를 낸 경험도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칭찬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네. 포항 지진 때 네. 엄청나게 빨리 재난 네. 문자를 기상청에서 보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규모 5.4의 포항 지진 발생 시각은 오후 2시 29분 31초. 기상청은 포항 관측소를 통해 3초 만에 지진을 감지하고 감지 19초 후인 29분 53초에 조기 경보를 발표합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다시 4초 후인 29분 57초에 발송됐습니다. 지진 발생부터 재난 문자 발송까지 26초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주 지진 당시 조기 경보 발표에 26초, 재난 문자 발송에는 9분 정도가 걸린 것에 비하면 지진 대응이 확연히 빨라진 겁니다.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직접 문자를 보내도록 하고 자동 발송 시스템을 갖추는 등 조기 경보와 문자 발송 체계를 개선한 결과입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7월에 조금 시간을 단축하는 알고리즘 개선 등을 통해서 조금 시간을 단축을 해왔습니다. 빨라진 재난 문자로 인해 수도권과 호남 등 포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시민들은 문자를 먼저 받은 후 진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진동의 전파 속도는 1초에 3-4km로 포항에서 서울까지 약 270km를 이동하는 데 최대 90초가 걸려서 문자 발송까지 걸린 시간보다 많게는 1분가량 느렸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턴 규모 5.0 이상 지진의 경우 25초 안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도록 시간을 더 단축할 계획입니다. 지진과 화재 등 재난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긴급 알림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반드시 문자 메시지 설정을 바꿔줘야 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자, 지진을 느끼기도 전에 재난 문자부터 받았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뉴스 중간에 보면은 제가 8년 전 모습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미선 청장님 모습도 8년 전 모습도 네.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받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재난 문자 서비스 기술이라는 게 더 발전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진 측면하고요, 호우하고 대설 측면을 좀 나눠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당시 이제 8년 전에는 지진 조위 경보가 이제 27초 뭐 이렇게 네. 20초 대였는데요. 지금은 7초 내외입니다. 7초 그래요? 내외까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진 관측망이 한 2배 정도 더 많이 이제 한반도에 이제 네. 저희가 깔았고요. 그다음에 지진 조위 경보 기술도 더 이제 발전을 시켜서 7초 네. 내외고요. 또 이제 내년 이후에는 이제 현장 경보라고 해서 더 작은 관측소의 정보를 가지고도 뭐 5초 내외까지도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재난 문자에 있어서는 이제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호우에 대한 긴급 재난 문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0데시벨로 지진 5.0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40데시벨 이상의 알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 호우 네, 재난 호우 문자인가요? 재난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올 여름에 271회 이제 발표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하게 된 배경은 네. 기상청에서 사실은 호우특보, 호우 기준으로는 호우특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호우주의보가 있고 호우제 네. 경보가 있는데 네. 요것들은 어떤 일정 기준이 될 걸로 예상할 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호우 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관측값이 도달하면 발표를 하는 겁니다. 관측값의 기준은 호우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또 다른 조건은 시간당 72mm. 그게 딱 되면 네.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과의 이제 그 상관관계를 그러니까 비교해 봤더니 과거 그 정도 기준이면 제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0데시벨 이상의 알람으로 핸드폰이 굉장히 시끄럽게 울립니다. 그 지금 네. 이제 그래픽으로 저희가 네. 만든 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네, 네, 네. 호우 긴급 재난 문자 활용 사례. 그러니까 2024년 네, 네. 지난해죠. 예, 그렇죠. 작년에 새벽 긴급 그랬고요. 네. 문자 옆집 청각 네. 장애인과 함께 대피해라. 긴급 문자 받고 학교 등교 시간을 조정해라. 이게 이제 지난해인데 올해는 뭐가 달라졌냐면은 시민 구조, 배수구 물 빠짐, 가로등 전기 배선 현장, 안전 점검 등에 대한 조치를 해라. 호우 문자 지자체와 협의 민방위 사이렌 시설 네. 실시를 해라. 대피.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좀 내용이 좀 다양해졌다고 하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올해하고 작년 경우에는 사실 100년 빈도 이상의 시간당 강수량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극한호가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뭐 시간당 100mm, 예를 들면 시간당 100mm 정도의 뭐 관측이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알람을 보내는 정도의 강화 정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라.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에는 호우 뭐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걸 했는데 네. 겨울철에는 없어요. 겨울철에는 올해 사실 수도권하고 대전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설에 대한 안전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설요? 그러니까 대설은 사실은 저희가 교통 분야랑 또 하나는 시설물 붕괴 분야로 좀 나누어서 저희가 좀 상관관계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5cm 이상의 신적설, 새로운 적설이 내리게 되면 사실은 교통에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 붕괴라고 하면 보통은 농촌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지붕이 붕괴되는 경우가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cm 이상 이제 신적설이 있고 추가로 한 시간당 3cm 이상 오면 붕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대설 안전 문자를 보내는데요. 현재로는 요거는 호우는 읍면동 단위로 보내고 있고 대설은 시군구 단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설은 내년에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이고 다시 세분화하는 거는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좀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 그래서- 특히 자연 재난 상황에서 보면은 1초가 아깝잖아요. 맞습니다. 1초만 앞당겼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네. 상황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재난이라든지 호우 재난이라든지 대설 재난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청장이 직접 이렇게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진 조기 경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지진이 가장 심각한 데가 사실 일본이고요. 네. 사실 이제 미국의 LA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진 조기 경보를 사실은 하고 있었고요. 사실 그거를 모토로 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호우나 대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상청이 사실은 지진 조기 경보라는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고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발생할 때 기준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뭐 문자가 이게 어떤 기준이 없다 보면은 너무 잦으면은 또 네. 국민들이 또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발송. 기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두 가지 조건 현재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또 하나는 다른 조건은 시간당 72mm 그다음에 이제 눈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5cm 이상이고 또 하나 조건은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 쌓였고 24시간 동안에 20cm가 쌓였고 추가로 3시간이 오는 경우인데요.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 수도권에 첫눈이자 사실은 호우 대설주의보가 며칠 나가고 전에도 진짜 갑자기 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저녁 한 7시 전후로 굉장히 시스템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세게 올 걸로 사실은 2, 3일 전부터 워닝을 계속 줬었고요. 그날 21건이 나갔습니다. 대설 그 재난 안전 문자가요. 그래서 첫 눈인데 좀 강하게 왔고 그다음 대설 안전 문자가 21곳이 발송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눈이 이제 많이 온다. 네, 대설 네, 네, 뭐 네. 이렇게 재난 문자로 보낸다 하는 거. 그 내용도 속도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그 내용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눈이 오느냐.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좀 전에 이제 저희가 뉴스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습설이라고 하나요? 네, 물기를 머금은 눈 같은 경우는 피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무겁습니다. 그것까지도 알려주나요? 네. 현재는 이제 기상 정보 형태로 알려주고 있고요. 재난 문자에 포함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무거운 눈이 피해가 더 큽니다. 비닐하우스 붕괴라든가 지붕의 붕괴라든가 그래서 조금 이제 무거운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3년부터 사실 전라도 쪽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범을 했고요. 네. 올해는 전국적으로 사실은 무거운 전국적으로. 눈에 대한 걸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그 첫눈에도 서해안은 무거운 눈, 내륙적인 무거운 눈을 이제 예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상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눈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먼저 강수량을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5mm의 강수량이라고 하면 5mm 강수량이 5cm의 눈이 올 거다. 그러면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비와 눈의 비율을 저희가 수상당량 비라고 합니다. 물에 대한 그래요? 예, 그럼 이제 그게 5mm가 5cm가 오면 10이라고 저희가 보통은 이제 하면 저희가 이제 무거운 눈은 눈 안에 물기를 많이 그러니까 머금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수상당비가 적으면 더 무거운 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할 때는 저희 과거에 있었던 기본적인 통계가 있고 그다음에는 예측을 할 때는 모델 같은 경우에 사실 하층의 기온이나 하층의 습도 분포를 보고 최종적인 예보관들이 가이던스를 이제 판단을 하여 무거운 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눈이 예상되면 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라고 저희가 정보를 통해서 계속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올해 그런 문자를 받게 되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면은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 네. 붕괴 같은 것도 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면요. 네, 이제 최신 기상 정보에 이제 무거운 눈이라고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좀 유의하셔서 좀 안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얘기도 좀 저희가 좀 해보고 네네, 싶은데 네네. 올 여름 정말 더웠거든요. 네, 뭐 에어컨 없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네. 많이 더웠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내년부터는 전국의 열대야 특보. 제가 이제 폭염 특보는 들어봤는데 열대야 특보는 사실 좀 생소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최고 기온 기준으로 이제 폭염에 대해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대야주의보는 이제 밤의 기온을 예상을 해서 열대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를 들면 2일 이상 발생할 것 같으면 열대야주의보를 지역별로 내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대야주의보가 이제 왜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냐면요. 사실은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 또 열대야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평년 대비 거의 뭐 3배 가까이 일수가 늘어났고요. 또 장장 또 40 며칠 긴 기간 동안 열대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대야는 대부분 지금까지는 발생하고 나면 열대야였습니다. 저희 기준의 그러니까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대야는 사실 국민의 건강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WHO 그러니까 국제 건강보건이라든가 또 기상 WMO 기상 기구나 이런 데서도 낮 동안에 계속 이제 일사에 이제 의해서 몸이 혹사당했는데 밤에도 계속 이제 열대야로 충분히 이제 회복을 못하면 이게 이제 재난급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맞아요.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열대야가 발생되면 건강도 건강이고 이제 전력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은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 지금 오래전부터 밤에 대한 기온들도 1시간 간격, 3시간 간격으로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주의보 차원에서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해서 국민의 건강권 또 이제 전력에 대한 충분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 여름에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연 재난 하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폭우, 네. 그다음에 폭설도 있고 막 네. 있는데 기상청장이 보시기에 네. 자연 재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순위가 좀 있을까요? 어느 게 더 위험하고 어느 게 덜 위험하다 뭐 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또 이제 어느 한 지역은 사실 이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서쪽 지역은 비가 많았지만 네. 동쪽 지역은 가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폭염이 있다가도 또 집중호우가 있기도 하는 상황에서 어느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기는 어렵겠고요. 다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상청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10개 특보를 갖고 있습니다. 뭐 태풍을 포함해서 그래서 네. 그와 이제 경중에 없이 기후위기 시대 또 이제 기후 온난화 기후 변화 시대에 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첨단 과학 시대인데 네. 올해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마 강릉 네. 가뭄 사태인데 네. 뭐 이거 뭐 기후재해를 지내야 하느냐 네. 마느냐 할 정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늘만 바라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내년부터는 보니까 돌발 가뭄 지수 네. 이게 이제 연관되는 거죠. 네.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강릉 지역에 이제 177일간 사실 기상 가뭄 기준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장기간의 기상 가뭄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기상 가뭄의 정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해서 쓰는 기상 가뭄의 정의는 사실 6개월간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6개월 동안에 6개월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뭐 일주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그 기간의 강수량이 과거 평년 대비 어떠냐를 이제 예측을 해서 그걸 사실은 지수로 정하고 어느 지수 안에 들어오면 기상가뭄이 있다 없다 보통이다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단기간에 발생하는 이제 폭염이 좀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맑은 날이 좀 지속이 돼서 지상으로부터 계속 증발이 많아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6개월 아까 이제 6개월 기간의 강수량 기준하니까 단기간에 발생하는 폭염에 의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디텍트하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발 기상 가뭄이란 정의를 좀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몇 년 전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계속 시험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단기간에 일사나 또 증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좀 감시 요소로서 돌발 기상 가뭄이 발생했다 또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관계 기관, 그러니까 가뭄을 대응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돌발 기상 가뭄을 좀 서비스를 해서 대응에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정부가 네네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국가 기후 변화 표준 시나리오인가요? 아, 네네. 이런 때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데 네네. 이게 한 30여 가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구난방인 것도 있고 네.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로 뭐 통합 정리한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이제 단계의 영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사실은 2100년까지의 탄소가 어떻게 배출, 그러니까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출이 어느 경로로 어느 정도 농도로 되면은 2100년 정도에 또 2050년 정도에는 지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은 시나리오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기상청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의 네. 법률이 있는데요. 이제 기상법에 의해서 2015년부터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세계적인 그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산화탄소의 경로에서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정합성이라든가 정확도를 좀 담보해서 승인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40여 종이 돼서 국가의 어떤 대책 수립이라든가 예를 들면 방제에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물 관리 쪽에 뭘 대응을 한다든가 이럴 때 어느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지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에 만들어진 부분이 그렇게 승인된 혹은 인증된 자료를 통합해서 저는 이제 앙상블 한다고 말합니다. 네. 앙상블 해서 국가 대표 표준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그 대표 표준 시나리오를 국가의 계획이나 대응을 할 때는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 개정안에는 네. 그런 국가의 계획이나 지자체나 공공계획에는 사실은 써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의무 조항처럼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만드는 기상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성 있고 정확도,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금 체제를 뭐 고시 같은 걸로 기준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2011년도 네, 네.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때 네. 제가 일본 특파원으로 네. 취재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상황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때 많은 일본의 기상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과 같은 네. 재난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네, 네. 미래의 재난 시스템을 방지하기 네. 위해서는 네. 지금 갖고 있는 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해요. 네, 네, 네. 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기상청의 영역이 될 텐데요. 사실은 지금보다는 더 상세한 정보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도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AI도 좀 접목해서 개발하고 있고 또 가이던스에 내는 모델도 상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WMO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보나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로만 안 된다. 영향을 기반으로 한 정보 발표가 필요하다. 영향 예보의 기반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CBS라고 하는 문자 관련된 부분이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정보 전달의 체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은 정부 전체에서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 적응형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후 적응 대책이나 탄소 중립 기본법에 의해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방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재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기상청이라든 어떤 특정 기관이 혼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융합해야 되고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상청에서는 방제 기상 플랫폼이라는 것을 사실 12월에 또 새롭게 오픈을 합니다. 그것들은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모든 정보를 사실은 방제를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나 관련 부처가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고요. 더해서 또 다른 방제 개념을 갖고 있는 뭐 산림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도 융합해서 하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패러다임 전환 중에 하나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국제 추세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제 저희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취약 계층입니다. 왜냐하면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기상재난 또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빨리 또 가장 위험하게 위험한 그 상태에 놓이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그런 계층들을 위한 뭐 정보 전달이라든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라고 하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은 뭐 영양 기반, 예측에 기반, 또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대응보다는 예방 중심의 회복력 중심의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그런 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에 따라서 재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기후 적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저는 100% 동감하고요. 네, 네, 또 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모든 재난 예방 네. 또 복구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로우 데이터, 과학적인 네. 로우 데이터는 또 기상청이 제공해 준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날씨가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네, 불확실한 날씨가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날씨가 이상한 게 아닌 영어로 얘기하면 유노멀, 네, 유노멀. 네, 네.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보의 정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요? 네, 뭐 대표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보관한테 제공하는 사실은 가이던스죠. 근데 이제 그 수치 모델이 사실은 상세화할수록 또 한반도는 사실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태백산맥도 있고 소엽산맥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상세할수록 저는 이제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네. 모델의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상세할수록 지형성 강수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호의 패턴을 조금 더 잘 모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강수 물리 과정에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해상도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1km까지 현재 8km인데요. 1km까지 좀 고해상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정보를 감안해서 예보 가이던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모델의 경우에는 저희 앙상블에 대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가이던스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AI도 당연히 포함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학 방정식, 물리 방정식 이런 부분들을 격자점마다 사실 적분해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예측 모델도 완벽한 모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적인 한계 안에서 사실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오차와 편차가 있는 모델의 가이던스를 가지고 예보관들이 경험과 능력으로 사실은 최종적으로 예보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보관들이 요즘은 이제 MZ 세대들도 많고요. 예보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보관이 야근도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돼서 건강상 이유 또 이제 뭐 그래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기관장으로서는 좀 더 오래 할 수 있게 사실은 예보관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좀 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환경도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제 AI를 포함해서 신기술들이 굉장히 저희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이 사실은 어떤 경로에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 인간이 하는 목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중점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끔은 좀 칭찬도 해주시면 저 예보관들이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한 예보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받는 거. 그래서 아마 청장께서도 소통형 예보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청장과의 대화 이런 게 있던데 이런 것도 일종의 소통형 예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청장과의 대화 또 이제 국민들께서 질의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다양한 다른 경로로 디지털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기상청이 좀 언론이나 또 이제 여러 이제 방제기관으로부터 좀 칭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실은 예보 분석관들이 출연을 하는 브리핑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보 브리핑을 하는데 그게 좀 날씨가 좀 좋은 상황일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도 하지만 태풍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는 정기 브리핑 때는
저희가 이제 예보관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어렵게 예보를 생산했던 그 과정들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시중 예보는 이렇게 냈고 그런 경로들과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되니까 숫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이해를 해주시고 기상청의 기상 전문가들도 저런 고민을 하는구나. 네, 그럼요.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특히 언론 쪽에서 많이 좋아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추세에 의해서 저희도 뭐 카드 뉴스라든가 디지털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전담팀을 좀 꾸려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그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자 눈높이의 정보 제공이 중요하거든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네. 또 설명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기후 불평등. 네. 그러니까 이게 재난이라는 게요.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취약계층은 네. 이 기후 불평등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네, 이제 기후 불평등은 사실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뭐 IPCC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자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 기후 변화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후 불평등은 사실은 여러 분야가 있죠. 선진국가, 개발도상국 간의 국가 간의 불평등도 있고요. 네. 또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취약계층 간의 취약계층과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세대 간의 불평등도 있습니다. 미래 세대와 또 이제 현재 세대와의 불평등도 있고요. 또 지역 간의 불평등도 있습니다. 도시 지역과 네. 농촌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약계층을 이제 기상청 입장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전달을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기상청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다음 노동부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협업해서 예를 들면 뭐 AI 스피커 지자체에 설치한 AI 스피커를 통해서 폭염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되거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자동으로 된다든가 또 이제 쪽방총 같은 분들도 굉장히 폭염에 취약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쪽방총을 관리하는 부서랑 협업을 해서 정보 전달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 직접 전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름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농사일 하시다가 네.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방송이나 저희가 이제 폭염 경보입니다 해도 말을 안 들으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자녀분들이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님, 오늘은 폭염 경보니까 나가지 마세요. 안 나가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모집해서 또 직접 전달하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 전체가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이제 그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뭐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상황 지도. 네.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거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기후변화 상황지도도 2024년부터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림이 예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림이 예쁘다는 거는 예쁘다는 건 사실 기후변화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 맞는 표현은 아닌데. 예쁘니까 예쁘다고 예. 느꼈어. 그런데 이제 그건 어떤 거냐면 사실 탄소 중립을 했을 때, 그러니까 네. 고탄소 시나리오인 경우 저탄소 시나리오, 그러니까 저희가 탄소를 덜 배출해서 안정적인 사회가 갈 경우에 2100년까지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전 지구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동아시아 지역에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내가 사는 동네만 보고 싶어. 그러면 읍면동 단위를 찍으면 사실은 지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표 지표들이 나옵니다. 근데 네. 그러면 단순히 기온 강수량뿐만 아니라 극한 지수, 아까 이제 말씀드린 폭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열대야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분야별로도 있습니다. 농업 분야, 보건 부분, 방제 분야에 대해서 영향 정보도 있습니다. 농업에 대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7개 분야 한 40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형태 또 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것들을 활용해서 지자체나 이제 관계 기관들이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실 때 앞의 현황이나 미래 경향성을 주로 가져다가 많이 쓰시고요. 또한 이제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기후
뭐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ESG 산업에서도 ESG 같이 이제 경영 평가할 때도 물리적 리스크 이런 네. 것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활용을 하시고요. 로우 데이터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접속자 수도 굉장히 많고 자료 활용 건수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영양 정보를 점차 고도화하고 더 다양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씀 많이 하신 것처럼 기상청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결국 지자체라든지 관련 단체와의 네. 또 협력도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벌써 시간이 뭐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 참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좀 쉽게 빠르죠.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네, 저도 이해를 할 네. 수 있었는데 마지막 수건. 모든 출연자들이 도전하는 30초 안전 챌린지 시간인데 폭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눈이 많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폭설에 대비해서 국민이 평소에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뭐가 있는지, 또 폭설이 내릴 때 기억해야 할 국민 행동 요령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대설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시면요. 일단은 거기에 이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링크와 페이지가 걸려 있는데요. 그런 페이지들을 하시면 국민 행동 요령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대설 특보나 이제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시면 이제 안전한 곳에 계시거나 또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또 네. 교통도 이동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기상은 사실 한 번 고정된 거, 예보 정보는 한 번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수시로 변동하는 사실은 수정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기상이 자주 발생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특보 상황이라든가 예비 특보라든가 이런 경우면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네. 확인해 주는 루트는 사실은 이제 텔레비전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모바일 폰을 가지고 되시기 때문에 모바일 폰에 여러 가지 포털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특히 저는 이제 기상청장이니까 기상청에서 사실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날씨 알림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알림이에 뭐 시간당 예보 상황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특보에 대한 상황뿐만 아니라 해설 정보가 예보관들이 직접 작성한 네. 해설 정보가 위치 기반으로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 기상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날씨 알림이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겨울 안전한 겨울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선 기상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